일본의 도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꼭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를 갑니다. 일본 최대의 활락가로 불릴 정도로 되게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곳인데요. 유흥가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도 많고 크고 작은 사건들도 간간히 벌어지는 곳이에요. 원래 이 가부키초 거리가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공포의 거리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 이 일대에서 벌어진 4건의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1981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 신주쿠에서 벌어진 연속 살인사건입니다. 이거 아직 미해결 사건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이에요. 1981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신주쿠에 위치한 뉴엘 스카이라는 호텔로 남녀 한 쌍이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들을 빈 방으로 안내했었죠. 그리고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내고 있었어요. 데스크에 앉아서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눈에 띕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퇴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손님이 막 몰려들면서 그냥 생각했던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가 졌고요. 오전에 입실했던 손님들이 키를 반납하고 퇴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먼저 나갔던 그 남자 있었죠? 이 남성과 함께 들어갔었던 여성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직원이 기다리다가 이제 방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방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인기척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이 직원이 이번에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눈에 들어온 건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교살된 상태였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 뉴엘스카이라는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소는 신주쿠에 있었던 또 다른 호텔이었어요. 1981년 4월 26일에 가부키초에 있는 코카펠리스라는 호텔에 오전 9시경에 들어온 커플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방에 들어간 지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남자가 먼저 퇴실을 합니다. 근데 돈도 안 내고 나갔어요. 같이 왔다가 그냥 혼자 돈도 안 내고 나가버리니까 여기 직원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찾아가 봐요. 가면 여자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이용 요금 얘기를 좀 하면서 둘러대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 직원도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다시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스타킹에 목이 졸려 사망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슷한 지역이죠. 신주쿠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달 간격으로 두 여성이 살해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두 개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사건이 터진 거죠. 1981년 6월 14일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히가시오카 호텔에 이번에도 한 남녀가 체크인을 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뭔가 공통적인 패턴이 보여요. 30분 정도가 지난 오전 7시경에 직원이 그 방에서 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을 목격해요. 그래서 뭔가 이 패턴이 이전에 인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랑 좀 비슷하다. 남자가 먼저 나가는 모습. 이런 생각 때문에 남겨진 여성을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 자료는 해외 자료 내용이고요. 국내 자료에서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발견을 했다, 현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호텔 직원이 확인한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건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많이 다뤄지거나 관심을 받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에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앞서 남성과 함께 왔었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스타킹에 목이 감겨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 당시에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도 사망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이게 마지막 사건인데 이 네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열흘 후인 6월 25일에 발생해요.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진 곳 바로 인근에 있었던 호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생존자가 나와요.
밤 11시에 이 직원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한 남성과 체크인을 했었던 여성이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옷도 막 흐트러져 있고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고 여자를 그냥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같이 온 남자가 갑자기 내 목을 졸랐다. 경찰 좀 불러달라 이러면서 막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 남자는 여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갈취했고요. 그냥 도망쳐버려요. 이용 요금은 뭐 당연히 안 냈죠. 신주쿠 지역에서만 3개월 사이에 4건의 사건이 벌어졌고요. 마지막 사건은 미수였습니다. 자,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거, 그리고 같이 호텔에 체크인을 했지만 얼마 뒤에 남자만 혼자 퇴실하고 남은 여성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거. 되게 비슷한 전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가 나왔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찰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점들에 주목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사건. 이 사건 현장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명함이 하나 발견돼요. 자, 이걸 가지고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가부키 쪽 캬바레에서 일하던 33세의 호스티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녀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조사했는데 이름과 나이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추측을 해보자면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나 뭐 이름 같은 걸 좀 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연령은 45세였대요. 더 조사를 해보니 이 살해된 여성은 6년 전에 남편과 아픈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간 뒤에 소식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TV 프로그램까지 출연해서 이 여성을 애타게 찾았었대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이후에는 이 여성의 남편은 사고로 사망했고요. 남겨져 있었던 아이까지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다시 집을 나와서 가부키초의 캬바레에서 근무를 시작해요. 경찰이 물건들을 수색해 봤는데 이 메모장에 적혀 있었던 남편과 아이의 기일, 그리고 금고에 보관돼 있던 아이와 남편의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여성과 함께 호텔로 왔던 그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록도 안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캬바레에 왔던 손님인지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 자체가 밝혀지지를 않아요. 발견 당시에 목욕가운 하나만 달랑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에 남아있는 물건이라고는 이 사람의 신발, 담배, 라이터, 이게 전부였습니다. 신분을 밝힐 만한 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더군다나 1981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몽타주를 작성해 놓고 제보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녀를 아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을 좀 부검을 해보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분명히 소지품 중에는 담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폐를 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의 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비흡연자처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담배는 누구 것일까? 자, 그리고 이 여성이 충치가 되게 많았고 겨드랑이에 액취증 수술을 받은 흔적도 있었어요. 다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당시에는 이것만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이었으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검인은 이 여성이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없었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왜 그랬는지 추측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근데 학생이었어요. 사이타마 카와구치시에 거주하던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좋았대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폭주족과 어울리면서 일탈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1학년 말에는 공갈죄로 퇴학까지 당한 상태였고요. 알고 보니 사건 당일에 그녀가 살해되기 3시간 전까지 남자친구하고 함께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은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돼요. 이 남자친구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걸로 보이는데 한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탤런트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접근을 했고 조금 뒤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시신 부검 결과 위에서 커피가 200cc가량 검출이 됐는데 남자친구하고는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아마도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뒤에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호텔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속여서 데려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연예인 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별개로 취급이 됐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사 사건이 3번이나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이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4번째 사건이 미수에 그치면서 이 사건이 멈추게 돼요. 당연히 이 4번째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목격자가 됐겠죠? 경찰은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그 남성과 이 여성이 어떻게 만났냐면 이 여성이 게임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말을 걸고 같이 호텔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죠. 용의자의 대략적인 특징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공격받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세한 생김새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호텔에 그럼 CCTV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호텔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호텔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CCTV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몽타주를 제작하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렇다 할 뭔가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제보를 받는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증거도 없었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유사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 여성 3명 다 어떠한 도구에 의해서 목 졸려 사망했다. 4번째 피해자도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고요. 자, 두 번째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이었고 셀러리맨 느낌이었고 키는 좀 작았다. 160cm 정도의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거의 다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살해된 3명의 피해자의 몸에서 모두 각성제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주사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냥 먹었다거나 스스로 먹었든 뭐 강제로 먹었든. 자, 중요한 건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용된 약물도 같았고요. 자, 이런 유사점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지 않은 점들도 있었어요. 이 범인이 두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낼 만한 물건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비교적 빨랐죠. 왜 굳이 두 번째 사건에서만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낼 만한 걸 가져갔을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면식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면 본인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뭐 신분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의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피해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어요. 범인에 대한 증거는 물론이고 이렇다 할 자료나 뭐 제보를 받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조사본부도 1년 뒤에 축소가 됐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직후에 1980년대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면서 그냥 잊혀진, 흘러간 사건이 돼버렸어요. 1996년부로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도 크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하나, 이 사건이 남긴 건 뭐였냐면 그동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설치해놓지 않았던 이 러브호텔 내의 감시 카메라의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렇게 가부키초 러브호텔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고요. 이후에 벌어진 비슷한 사건들과 함께 가부키초 거리를 공포로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웠던 건 그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결국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을 유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2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만큼은 잊혀지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81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만 신원을 밝힐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약간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단서를 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사실 지금 같았으면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해도 신원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연고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의사가, 부검이가 두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만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의 연고가 그렇게 짙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것도 생각났어요. 그 인제 광치령 대교 살인 사건. 거기서도 제가 그런 추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뭐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뭐 팔이랑 머리 같은 것들을 가져갔는데 분명히 이렇게 시신을 버려놓고 가면 경찰이 다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범인들이 못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두고 갔던 건 너희들이 뭘 찾든 국내에서는 못 찾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뭔가 신분을 알아낼 만한 걸 특별히 이 사람 것만 그냥 범인이 가져갔다는 거.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 여성의 신원이 대만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런 걸 본다면 어느 정도 이 피해자와 이 범인이 이 두 번째 사건에서만큼은 면식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